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당신은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워 오늘 했던 말들을 되새기다가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는가? 경로당에서 친구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던 순간 자식에게 좋은 뜻으로 조언했는데 엄마는 왜 그래요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던 순간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던진 농담이 쌀쌀맞은 침묵으로 돌아오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당신은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우리는 평생을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했고 친구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걱정했으며 이웃의 일에도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들이 상대에게는 간섭이 되고 내가 베푼 친절이 오지랖이 되며 내가 나눈 조언이 꼰대질로 들린다는 것을. 명절에 자식네 집에 가서 요즘 살림이 힘들지 않니 물었더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며 대화를 끊어버리고 경로당에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말했더니 네네 알겠어요 하며 피해가는 시선들. 당신이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각박해진 것일까? 한 번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되돌릴 수 없다. 공기 중에 퍼져나간 음파는 상대의 귀 속으로 들어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길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상대는 수개월 동안 곱씹으며 당신을 다시 보게 된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능력이었고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입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것이, 나서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말의 무게와 침묵의 품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터득한 정적의 힘이 당신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증명하려는 욕망을 멈추는 법.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 찻잔에 물이 넘치면 차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듯 말이 넘치면 진심이 가려지고 의도가 왜곡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 하지만 정작 상대가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동네 모임에 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라. 누군가 운동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아라고 끼어들고, 요리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내가 30년 전부터 해왔던 거야라며 자신의 이력을 펼쳐놓는다. 상대가 새로 배운 취미를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아라고 자랑하고, 건강 문제를 털어놓으면 내가 그 병원보다 더 좋은 곳을 알아라며 조언을 쏟아낸다. 정약용도 사헌부에서 관리를 감찰하던 시절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자신의 정확함을 증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록을 정교히 하고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더 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다. 우리는 착각한다.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할 때 상대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고집을 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 김 선생님이다. 정년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는데 본인이 젊은 시절 서예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 자신감이 있었다. 첫 수업부터 옆 사람이 획을 긋는 모습을 보더니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해요라고 손까지 잡아주었다. 강사가 설명하는 중에도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라며 자신의 방식을 이야기했다. 다른 회원이 작품을 완성하면 괜찮네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힘을 빼야 할 것 같아요라며 평가했다.
저는 이 글씨를 10년 넘게 써왔어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회원들이 그렇군요 하며 들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달라졌다. 사람들이 김 선생님 옆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에도 슬금슬금 멀어졌다. 결국 6개월 만에 김 선생님은 문화센터를 그만뒀다. 사람들이 별로 친하게 안 해줘서라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본인이 만들어낸 벽이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0살인 퇴직 공무원 출신 박 선생님이다. 박 선생님도 등산 동호회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박 선생님은 40년 넘게 등산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신입 회원들이 산에 오를 때마다 실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배낭을 잘못 매거나 스틱을 엉성하게 사용하거나 속도 조절을 못하는 모습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나서서 이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기 페이스대로 걸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없이 옆에서 같이 천천히 걸어주었다. 한 회원이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제야 그냥 내 호흡에 맞춰 걷는 것뿐이에요 정도로만 답했다. 6개월이 지나자 후배 회원들이 먼저 다가와 물었다. 선배님, 저는 왜 자꾸 무릎이 아플까요? 배낭 싸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그제야 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들었다. 지금 박 선생님은 동호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원이 되었다. 특별히 가르치려 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오히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증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의 차이다. 같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존중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한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자신의 억울함과 능력을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조용히 학문에 몰두하고 백성을 돕는 것이 더 큰 증명이라는 것을. 18년의 유배 끝에 남긴 500여 권의 책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의 말에 틀린 부분이 보여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고 넘어가라. 당신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둘째, 상대가 당신의 경력이나 경험을 묻기 전에는 먼저 꺼내지 마라. 나는 이 분야에서 몇 년 일했는데 라는 말은 신뢰가 아니라 권위를 드러내려는 시도로 들린다. 셋째, 조언을 할 때는 내 생각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처럼 선택의 여지를 주라. 이렇게 해야 해는 명령이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는 제안이다. 넷째, 상대가 실수를 해도 즉시 지적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침묵을 고마워할 것이다. 다섯째,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똑똑함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옳음보다 귀한 것은 평온이다라고 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옳음이 무슨 소용인가? 지금까지 증명하려는 욕망을 멈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마음의 무상수리 기간을 끝내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배려는 더 이상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의무가 되고 당신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헌신이 너무 당연해지면 상대는 감사함을 잊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예전만 못하면 섭섭해한다. 마치 가전제품에 무상수리 기간이 있듯 당신의 마음에도 무상으로 베푸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다. 구걸하듯 정을 구하지 말라고. 내가 바로 서야 남도 너를 대접한다고.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았다. 우리는 착각한다. 더 많이 주고 더 자주 챙기면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당신의 배려가 공기처럼 당연해지는 순간 그것은 가치를 잃는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박할머니다. 퇴직 약사였던 분으로 아들 부부와는 차로 30분 거리에 산다. 박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네 집에 갔다. 장조림, 멸치볶음, 무나물, 깻잎장아찌까지 정성껏 만들어 반찬통에 담아 가져갔다.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면 점심때쯤 아들네 집에 도착했다. 엄마가 왔어요 하며 문을 열면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니, 또 이렇게 오셨어요? 말투는 반가운 듯 했지만 표정은 미묘했다. 며느리는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요즘 밀키트를 시켜 먹거든요. 박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장조림을 꺼내 맛을 보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나중에 먹을게요 하며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었다. 손주는 거실에서 태블릿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박할머니가 밥은 먹고 가야지 하며 식탁에 앉으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 오후에 외출해야 해서요. 조금 있다가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결국 30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정성이 요즘 사먹는 게 더 쌓여라는 한마디로 가볍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박할머니는 다음 주에도 반찬을 만들었다. 그래도 내가 만든 게 더 정갈하잖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3개월째 접어들자 달라졌다.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가 또 오셨네 하며 대놓고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고 아들조차 엄마, 우리 바빠서 그런데 미리 연락하고 와 하며 부담스러워했다. 박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당연하게 베푼 것들이 상대에게는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간 것인데 정작 그들은 내가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0살인 전직 은행원 출신 최할머니다. 최할머니도 딸 부부에게 비슷한 일을 겪었다. 최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 매주 딸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밑반찬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딸이 엄마, 우리가 할게요. 너무 힘드실 텐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청소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밥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할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기로. 딸이 부탁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처음 2주는 조마조마했다. 내가 안 가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하지만 딸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3주째 되던 날, 최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수채화 수업이었다.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어 더 이상 딸네 집에 갈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림 배우러 다녀.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저희 주말에 집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최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는 시간 내볼게. 언제가 좋아? 그때부터 달라졌다. 딸이 먼저, 엄마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오셔서 같이 밥 먹어요 하며 초대했고, 최할머니가 방문하면 사위가 먼저 나와 어머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하며 반갑게 맞았다. 최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딸은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지금 최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정도 딸네 집에 간다. 예전처럼 매주 가지 않지만 오히려 더 환영받는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긴다. 이것이 바로 무상수리 기간을 끝내는 것의 차이다. 똑같은 배려라도 당연하게 주는 것과 선택해서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를 깨달았다. 한양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유배를 가자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만 진심을 다했다. 그리고 그 적은 인연들이 18년을 버티게 해준 진짜 힘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한 달에 한 번은 남을 위한 시간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자식네 집에 가는 대신 혼자 전시회에 가거나 친구와 맛집을 찾아가 보라. 둘째, 부탁받지 않은 도움은 주지 마라. 내가 해줄 게보다 필요하면 말해가 상대의 자립심을 키운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여라. 횟수가 줄면 오히려 당신의 가치는 올라간다. 넷째, 상대가 괜찮아요,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하면 진짜로 안 해주라.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진심일 수 있다. 다섯째, 내가 하는 배려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배려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당연한 존재에서 소중한 존재로 만든다. 정약용은 공짜 배려는 가치를 잃는다라고 했다. 당신의 마음에도 무상수리 기간이 끝나는 날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증명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무상수리 기간을 끝내면 이미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감정의 3초 걸음망을 설치하라. 즉각적인 반응은 적을 만들고 늦은 반응은 친구를 만든다. 누군가 당신을 건드리는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이 3초 안에 대응하면 그것은 감정이다. 3초 후에 대응하면 그것은 판단이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되지만 판단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정리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모함과 비난을 받았다. 누군가 그를 역적이라 부르고 천주교도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럴 때마다 즉시 상소를 올려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며칠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차분하게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감정적으로 변명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사실로 말하는 것을 택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당한 만큼 즉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상대의 무례함보다 당신의 거친 반응이 당신을 더 망가뜨린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전직 회사원 출신 이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은 동네 등산 동호회에서 5년째 총무를 맡고 있다. 매달 회비를 걷어 산행 경비를 집행하고 영수증을 챙겨 회계 장부를 꼼꼼히 관리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남는 돈은 회원들과 저녁 식사비로 썼다. 이 선생님은 자부심이 있었다. 내가 이 모임을 5년 동안 투명하게 운영해왔어라는 자부심. 그런데 어느 날 산행 후 식사 자리에서 한 회원이 툭 던졌다. 그런데 총무님, 돈이 좀 비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낸 회비에 비해 쓰는 게 적지 않나요? 그 순간 이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5년 동안 한 푼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는데 자기 돈까지 보태가며 모임을 꾸려왔는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뭐라고요? 내가 돈을 떼먹었다는 겁니까?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식탁에 던지며 말했다. 여기 다 있어요.
한 푼까지 다 기록했어요. 의심되면 직접 세어보시든지.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돌아봤다. 회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영수증을 집어들지 않았다. 말을 던진 회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날 이후 모임은 전과 같지 않았다. 회원 둘이 조용히 나갔고 남은 회원들도 이 선생님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했다. 3개월 뒤 이 선생님은 총무직을 내놓았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며 모임마저 그만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회원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었다. 혹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즉각적인 폭발이 작은 질문을 큰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 상대가 당신을 공격했다고 해서 당신이 똑같이 공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공격을 받아낼 그릇이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힘이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1살인 전직 교사 출신 김 선생님이다. 김 선생님도 경로당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경로당 운영위원으로 몇 년간 봉사해온 김 선생님은 어느 날 한 회원으로부터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다. 간식 준비를 두고 요즘 간식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전에는 더 나왔는데 라는 말이었다. 김 선생님도 순간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 돈까지 보태서 준비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까지 그럼 당신이 해보시든지라는 말이 올라왔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3초를 기다렸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쉰 뒤 말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도 더 좋은 간식을 준비하고 싶은데 예산이 빠듯해서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의논해봐요. 그 회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괜히 그랬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그 회원이 직접 만든 김치전을 가져왔다. 이거라도 간식에 보태세요 하며 미안한 표정으로 내밀었다. 김 선생님은 웃으며 받았고 그날 경로당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다. 지금 그 회원은 김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간식 준비를 도와주고 다른 회원들이 불평할 때마다 운영위원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하며 대신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3초 걸음망을 설치하는 것의 차이다. 똑같은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화가 치밀 때는 일단 물 한 컵을 마셔라. 물을 마시는 몇 초의 시간이 당신을 구한다. 둘째, 즉시 반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만 말하라. 상대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는 척하면 상대도 방어 태세를 풀게 된다. 셋째, 대화를 즉시 이어가지 마라. 제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며 시간을 벌어라. 감정이 가라앉으면 훨씬 나은 대답이 나온다. 넷째, 상대의 공격이 정말 당신을 겨냥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라. 대부분의 경우 그들도 무심코 던진 말일 뿐이다. 다섯째, 꼭 대응해야 한다면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라. 목소리가 커지면 진실은 작아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면 진실은 커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감정적인 사람에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침묵은 가장 매운 복수다라고 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는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되고 당신이 차분할 때 상대는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게 된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실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 네 번째, 과거의 영광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나 때는이라고 말하는 순간 현재의 나는 사라진다. 과거의 직함, 과거의 업적,
과거에 인정받던 시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본다. 당신이 30년 전에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신을 규정한다. 정약용은 한양에서 정삼품 동부승지까지 올랐던 고관대작이었다. 하지만 강진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승진아리가 아니었다. 그 좁은 방 한 칸에서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는가? 백성이라고 불렀다. 과거의 직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유연함이 그를 18년의 유배를 견디게 했고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착각한다. 과거의 영광을 말하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당신이 과거를 꺼낼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 주변을 보라. 동네 경로당에 가면 나는 대기업 부장이었어. 나는 공무원 사무관이었어 하며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나 때는 이게 이랬어. 내가 그 일을 해봐서 아는데 하며 과거의 경험을 앞세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부부를 만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네 하고 혀를 차지만 정작 자신도 먼저 인사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 조 선생님이다. 30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부장까지 올랐고 정년 전 명예퇴직으로 나왔다. 조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었어요 하며 명함을 꺼내 보여주곤 했다. 이미 효력이 없는 명함이었지만 그것을 지갑에 고이 간직했다. 경로당에 처음 갔을 때도 자기소개를 하며 저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하고 시작했다. 다른 회원들이 어머, 대단하시네요 하며 치켜세우자 기분이 좋았다. 그날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부하 직원들 관리할 때 보니까 하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를 만났다. 조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성이 없어. 옆집 사는데 마주쳐도 그냥 지나가더라고. 젊은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저씨, 저희 매번 인사드리는데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어딘지 알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젊은 부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지나갔다. 그날 이후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고개만 까딱하고 빨리 지나갔다. 6개월쯤 지나자 경로당 분위기도 달라졌다. 조 선생님이 제가 회사 다닐 때는이라고 입을 열면 사람들이 네네 하며 대충 듣는 척했다. 한 회원이 조용히 말했다. 조 선생님, 우리는 다 지금 여기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옛날 이야기보다는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조 선생님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늙은이가 보였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8살인 전직 교사 출신 정 선생님이다. 정 선생님도 35년간 교직에 있었고 퇴임 전에는 교감까지 지냈다. 정년 퇴직 후 정 선생님도 처음에는 자신이 교사였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제 교육 철학은 하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예요. 그 말이 정 선생님의 마음을 건드렸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과 교복 같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과거의 직함이 적힌 명함들도 서랍에 가득했다. 정 선생님은 그날 결심했다. 과거를 정리하기로.
명함을 버리고 입지 않는 정장을 기증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저는 그냥 책 좋아하는 정할머니예요 하며 소개했다. 젊은 사서가 그냥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물론이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즐거웠다. 과거의 직함 없이도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정 선생님을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고 불렀고 정 선생님은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다. 1년이 지나자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과거의 경력을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아니, 오히려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의 차이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고, 현재를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정약용도 이를 깨달았다. 고관대작이었던 과거를 붙들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썩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백성과 함께 밭을 갈고 학문을 했다. 그 겸손함이 그를 진짜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에 한 번 처음 해보는 일을 시도하라.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기, 유튜브 보는 법 배우기, 새로운 앱 설치하기.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과거 직함이 적힌 명함이 있다면 정리하라. 지갑에서 꺼내 서랍에 넣고 서랍에서 꺼내버려라.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다. 셋째, 나 때는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참아라.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라. 듣는 사람이 되면 배우는 사람이 된다. 넷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소개할 때 과거 직업을 말하지 마라.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산책을 즐깁니다처럼 지금의 관심사로 소개하라. 다섯째, 젊은 사람들이 당신을 편하게 부르도록 허락하라.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임을 받아들여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과거의 사람에서 현재의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옛 이름은 오늘의 짐일 뿐이다라고 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남았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다. 5번째, 자식의 인생의 관객으로만 남아라. 감독이 되려 하면 자식은 극장을 떠난다. 당신이 자식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볼 때 자식은 가까이 온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받기 때문에 사랑을 의심한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정약용도 이를 깨달았다.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담담히 적었다.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내가 더 많이 관여하면 자식이 실수를 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당신이 개입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고 당신에게 의지하거나 반항하게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최 선생님이다. 퇴직 공무원이었고 외동딸이 작년에 결혼했다. 손주 교육 문제로 딸과 통화하던 중이었다. 딸이 손주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하자 최 선생님은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시키면 모국어가 약해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유치원 말고 다른 데는 어때?
우리 동네 친구 손주는 한글 먼저 배우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좋다더라.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내가 봐서 하는 말인데. 내 친구가 손주 키워본 경험으로. 엄마, 제발 좀. 전화가 끊어졌다. 최 선생님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좋은 정보를 알려준 건데. 저녁이 되어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엄마,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애는 잘 지내요. 예전 같으면 엄마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올게요 하던 딸이 이제는 문자로 간단히 안부만 전했다. 최 선생님은 명절이 되어서야 딸을 만났다. 그마저도 2시간 만에 먼저 갈게요 하며 떠났다. 최 선생님은 이제 딸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딸이 불편해할까봐 날씨 이야기만 하다 끊는다. 조언하려던 말들은 입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진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9살인 전직 은행원 출신 박 선생님이다. 박 선생님도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고 손주가 곧 태어날 예정이다. 며느리가 임신 중에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을 보며 박 선생님도 조언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내가 애 키울 때는 저렇게 했는데 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 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참았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니, 아기 옷은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제야 박 선생님은 답했다. 요즘은 내가 키울 때와 많이 다를 거야.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더라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준비하렴.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조언 좀 해주세요. 내 생각엔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른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거야.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웃었다. 어머니는 정말 편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손주가 태어난 후 며느리는 박 선생님에게 자주 연락했다. 어머니, 아기가 밤에 잘 안 자는데 어떡하죠? 어머니,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박 선생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만 제시했다. 내가 할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또 다른 방법도 있다더라. 내가 편한 대로 해봐. 지금 며느리는 박 선생님을 가장 편한 어른으로 생각한다. 주말마다 아들 부부가 먼저 방문하고 손주를 맡기고 부부끼리 외출도 한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간섭 안 하셔서 좋아요. 덕분에 우리가 부담 없이 자주 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독이 아닌 관객으로 남는 것의 차이다. 자식의 삶에서 한 발짝 물러설 때 오히려 자식은 당신을 더 가까이 둔다. 정약용도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여기서 매일 책을 읽고 밭을 갈며 산다. 너희도 그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른 하루를 사는 것뿐이다.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여준 것이다. 그 편지를 받은 아들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라. 이렇게 해봐보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라. 둘째, 자식 부부의 생활 방식이 당신과 다르더라도 인정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여라. 셋째, 손주 교육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일단 참아라. 자식이 물어보면 그때 내 생각엔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로만 말하라. 넷째, 명절에 자식이 배우자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은 왜 그러니 하며 편들어주지 마라. 오히려 부부 싸움의 씨앗이 된다. 다섯째,
자식이 결정한 일에 대해 너희가 결정한 거니 잘 될 거다라고 믿어주라.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 마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간섭하는 부모에서 신뢰받는 부모로 만든다. 정약용은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했다. 자식을 믿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5가지를 실천하면 이미 당신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6번째, 비밀의 둑을 높여라. 내 아픔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소문이 되고 어제의 비밀이 오늘의 험담거리가 된다. 당신이 입을 열어 내놓은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를 철저히 지켰다. 그는 자신의 불우함을 낱낱이 털어놓기보다 학문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않고 오늘은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며 내면을 단단히 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당신이 말한 비밀은 상대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결국 당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일이 동네 전체의 소문으로 퍼진다. 당신 주변을 보라. 이건 비밀인데라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며느리 험담을 옆집 친구에게 했다가 일주일 뒤 단지 노인정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자식의 어려움을 친구에게 털어놨다가 몇 달 뒤 다른 사람의 입에서 각색되어 나오는 것을.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정 선생님이다.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경로당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정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 선생님에게는 걱정이 컸다. 아들이 요즘 사업이 안 되나 봐. 내가 조금 도와주긴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 친구는 정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비밀로 할게요. 정 선생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역시 오래된 친구는 다르구나 하며 안도했다. 그런데 2주쯤 지나 다른 경로당 회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 선생님, 아드님 사업 어려우시다며? 얼마나 걱정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정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하고 물으니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했다. 결국 그 30년 친구가 입을 연 것이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가니 분위기가 묘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정 선생님을 보면 입을 다물었다. 한 회원이 다가와 말했다. 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드님 일 때문에. 그날 이후 정 선생님은 경로당에 나가기가 싫어졌다.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았고 혹시 내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30년 친구와도 어색해졌다. 미안해. 내가 실수로. 라며 사과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돌이킬 수 없었다. 정 선생님은 깨달았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의 어려움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위로받으려고 꺼낸 말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9살인 전직 약사 출신 한 선생님이다. 한 선생님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 서운했다.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쓰렸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물었다. 요즘 며느리는 어때? 잘 지내? 한 선생님은
입 밖까지 나오려는 말을 삼켰다. 사실은 잘 안 지내. 명절에도 안 와라는 말들. 하지만 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 바쁜가 봐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손주는 보여줘야지. 우리 며느리는 주말마다 손주 데리고 와. 친구가 자랑하듯 말했지만 한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주도 바쁠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한 선생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일기장에만 적었다. 오늘은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내 서운함을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6개월쯤 지나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 선생님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자 오히려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다. 그때 친구가 물었다.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 요즘 좀 나아졌어요.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 그럼 전에는 안 좋았어? 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친구는 그제야 알았다. 한 선생님이 예전에 어려웠을 때도 한 번도 며느리 흉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침묵이 결국 관계를 지켰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비밀의 둑을 높이는 것의 차이다. 내 속마음을 함부로 꺼내지 않을 때 오히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정약용도 18년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의 원망과 한탄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았다. 편지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일상의 소소함만 담았다. 그 절제가 그를 지켰고 결국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다. 약점을 감추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가족의 어려움은 일기장에만 쓰라. 종이에 적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밀은 지켜진다. 둘째, 친구가 비밀 지킬게라고 해도 믿지 마라.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 셋째, 상대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도 조심하라. 내가 들어도 되나 싶네 하며 화제를 돌려라. 남의 비밀을 듣는 것도 짐이다. 넷째,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날 밤에는 말하지 마라.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도 말하고 싶다면 그때 신중히 말하라. 다섯째,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는 절대 밖에 하지 마라.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소문이 희생양에서 품격 있는 침묵의 주인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비밀을 뱉으면 자유를 잃는다라고 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제 당신은 말의 무게와 침묵의 품격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첫째, 증명하려는 욕망을 멈춰라. 둘째, 무상수리 기간을 끝내라. 셋째, 3초 걸음망을 설치하라. 넷째, 과거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다섯째, 자식의 관객으로 남아라. 여섯째, 비밀의 둑을 높여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관계는 달라지고 당신의 삶은 평온해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며 친구와 이웃을 위해 애썼다. 늘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걱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뿐이었다. 당신이 한 말들은 오지랖이 되었고 당신의 배려는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당신의 존재는 공기처럼 투명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릴 때다. 이제는 나서기보다 물러서고 베풀기보다 지키며 증명하기보다 존재할 때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한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친구들의 위로자가 아니다.
당신은 지켜져야 할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직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다물 권리가 있다. 물러설 권리가 있다. 혼자 있을 권리가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라.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 억울함을 외치는 대신 침묵으로 학문을 했고, 한탄하는 대신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채워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